식당 문을 열자마자 공기부터 싸늘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진 않았지만 숟가락 들던 손이 멈췄고 TV에서 흘러나오던 아침 뉴스 소리도 그 순간만큼은 살짝 작아진 것 같았지요. 윤금자 씨가 들어왔거든요. 머리카락을 단정히 말아 올리고 바지를 꼭 펴입은 채 고개를 빳빳하게 세우고 걸어오는 모습이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느낌이랄까요? 그 맞은편에는 이미 자리를 잡고 앉아있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최미자. 입가엔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 미소가 음식 때문은 아니라는 걸 여기 앉아있던 노을마을 식당 사람들은 다 알았어요. 된장국 간이 좀 짜네요. 금자가 말을 던졌습니다. 에이, 저는 딱 좋은데요. 미자가 숟가락을 들며 받아쳤지요. 그건 된장국을 두고 한 대화가 아니었어요. 그 사람을 두고 한 대화였지요. 누군지는 아직 안 나왔지만 다들 짐작은 했습니다. 된장국 한 그릇 사이에 50년 묵은 감정이 담긴 건 이 노을마을에서도 처음 보는 광경이었거든요. 된장은 짜야 제맛이지요. 미자가 한 숟갈 뜨며 말했습니다. 서울 된장은 그렇게 짜게 안 해요. 짠맛보다 깊은 맛으로 먹는 거거든요. 금자가 얄밉지 않게 딱 잘라 말했지요. 서울 된장이요? 미자가 콧방귀를 뀌듯 웃었습니다. 그건 물에 색만 탄 거지요. 그럼 고향 된장은요? 된장이 아니라 그냥 소금국 아니에요? 금자가 슬쩍 받아쳤습니다. 싸움이 날 법도 했지만 두 사람 다 입가엔 웃음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무섭게요. 식당 직원 지연 씨는 첫 근무날부터 분위기를 단번에 읽었다고 해요. 아, 저둘은 누구 하나 죽거나 나오거나 하지 않으면 절대 같이 앉아 밥 못 먹겠구나 싶었지요. 근데 앉아 있습니다. 심지어 매일 같은 자리예요. 자리 바꾸실래요? 하고 물으면 둘 다 괜찮아요 하고 씩 웃어요. 그게 더 무서워요. 요즘 무릎은 좀 어때요? 금자가 물었습니다. 아유, 요새 다시 뛰어다닐 수 있을 만큼 좋아졌지요. 미자가 과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체조 시간엔 왜 빠지셨어요? 무릎은 괜찮은데요. 기운이 딱 체조할 시간만 되면 사라지더라고요.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요. 아, 그 선생님. 우리 팀 응원하다 손목 나간 분 말씀이지요? 그건요. 금자 씨가 북을 얼마나 세게 치셨는지 그 진동에 선생님이 박자 놓쳤던 거라니까요. 말끝마다 달콤한 듯 쌉싸름한 이 대화는 식당 안을 서서히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나이 들면 부드러운 맛을 알아야지요. 금자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나이 들면 자극적인 맛이 더 좋아지죠. 미자가 웃으며 받았지요. 결국 된장국 얘기로 시작한 말들이 결국 서로의 인생까지 긁기 시작했지요. 박영호가 식당에 들어섰을 때 윤금자는 입꼬리를 내렸고 최미자는 어깨를 폈습니다. 숨소리도 식는 그 순간 누가 먼저 말 걸까 고민하는 사이 박영호가 먼저 인사했지요. 두 분 다 여전하시네요. 그 한마디에 둘 다 동시에 젓가락을 살짝 쥐었습니다. 영우 오빠, 이쪽 앉으세요. 통풍도 잘 되고 햇빛도 좋아요. 미자가 먼저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자외선이 피부에 얼마나 안 좋은데. 햇빛 보고 앉으세요. 주름살 늘어요. 여기 앉으세요. 금자가 의자를 당기며 말했지요. 아, 가운데 앉으면 되겠네요. 박영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가 앉는 순간 국물보다 더 진한 긴장감이 테이블 위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국 맛 괜찮죠? 금자가 물었습니다. 제가 간 봤거든요. 그 간을 제가 다시 맞췄어요. 미자가 웃으며 받았습니다. 물 부었더니 딱 좋던데요? 간이 문제가 아니라 정성이죠. 정성은 끓는 시간에서 나오는 법이에요.
금자가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오래 끓이면 국물만 쫄고 짜기만 하죠. 시간만 허비하고. 미자도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지요. 박영호는 아무 말 없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게 제일 나쁜 대답이란 걸 정작 본인만 모르는 듯 했지요. 오빠, 예전에 저한테 그랬잖아요. 미자야, 넌 말할 때 눈빛이 살아있어. 그거 기억나세요? 미자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금자는 국을 휘젓다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지요. 그건 저한테 한 말이에요. 금자야, 너는 조용할 때 더 예뻐 보인다고. 아, 그건 그냥 조용히 좀 하라는 뜻이었겠죠? 미자가 턱을 개며 말하자 금자는 미소를 지으며 받았습니다. 하, 오빠는 그런 말 여기저기 많이 뿌리셨네요. 그 둘 사이엔 국보다 더 뜨거운 무언가가 조금씩 넘쳐 흐르고 있었지요. 식사가 끝나자 박영호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느릿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두 분 다 여전히 잘 지내시네요. 그 시절처럼. 그리고 일어나 그냥 조용히 나가버렸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미자가 중얼거렸습니다. 그 시절처럼 말 안 하고 도망가기는 똑같네. 금자가 말했지요. 아예 말도 안 했던 건 나았죠. 이번엔 들었는데도 모른 척 했잖아요. 둘 다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두 사람 사이엔 결국 그 말이 나왔습니다. 넌 그때도 내가 먼저 좋아했다고 믿었지. 믿은 게 아니라 사실이었으니까. 그리고 기억은 그 여름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의 여름은 햇살도 바람도 우리 마음처럼 뭔가 들떠 있었지요. 1967년 6월 장마가 끝난 뒤 하늘이 맑고 온 동네가 물기를 빨아들인 듯 축축하던 그 무렵 박영호가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서울서 왔대. 우리 사촌 오빠 친구래. 미자가 제일 먼저 말했습니다. 서울? 금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진짜 서울? 응. 영등포 근처. 아버지가 공장하신대. 우리 오빠랑 학교 같이 다녔었대. 처음엔 그저 그런 이야기였어요. 도시에서 사람이 내려왔다더라. 말투가 다르다더라. 웃을 때 입꼬리가 이상하게 올라간다더라. 하지만 그 이상한 입꼬리는 한번 보고 나면 자꾸만 생각나더군요. 처음 그를 본 건 우물가였습니다. 금자가 물동이를 들고 조심조심 발을 디디고 있을 때 누군가 옆에서 조용히 받쳐주었지요. 조심하세요. 발 미끄러지면 위험해요. 그 목소리에 등줄기가 쭉 뻗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고개를 들었을 때 그는 웃고 있었습니다. 눈이 약간 가늘어지고 윗입술이 살짝 말려 올라가는 어딘지 모르게 영화배우 같은 웃음. 물동이 드는 거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 괜찮아요. 그럼 제가 그냥 들고 갈게요. 그리고는 정말로 들고 가버렸습니다. 어이없게 뒤통수를 바라보며 금자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근데 내 집에는 왜 가져가는데? 며칠 뒤 미자가 들떠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금자야, 나 영우 오빠랑 같이 걷다 왔어. 그래? 금자는 관심 없는 척 말했지요. 그냥 여기 오는 길에 마주쳐서 같이 걷게 됐지 뭐야. 그랬냐? 꽃이 너무 예쁘게 폈다고 오빠가 꺾어주기까지 했어. 그랬냐? 그리고 나보고 손 작다고 했어. 남자 손보다 작다고. 금자는 속으로 그건 딱히 네 손 아니라도 작다 했을 것 같은데 생각했지만 입 밖으론 내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작은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금자는 아침마다 손수건을 따뜻한 물에 적셔 앞마당에 널어뒀습니다. 햇빛에 말리면 냄새가 좋다면서
미자는 그 옆에서 치마폭에 라벤더 잎을 한 장씩 꽂았습니다. 자연방향제는 요즘 서울에서 인기래. 금자는 땀 닦는 척하며 손수건을 자주 들고 다녔고 고개를 갸웃거리며 어머, 땀이 많이 나시네요? 하고 말했지요. 그리고 편지 사건이 터졌습니다. 금자는 조용히 앉아 연습장에 연필로 글을 적고 있었습니다. 박영우 오빠, 요즘 날씨가 참 좋네요. 저는 날이 좋으면 땅이 더 예뻐 보여요. 글을 다 쓰진 못했습니다. 그냥 한참 동안 그 문장만 쳐다보다가 종이를 접어 서랍에 넣어뒀지요. 그런데 그 다음 날 미자가 색색이 꾸민 봉투를 들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분홍색 리본이 달린 꽃무늬 편지지. 이거 어제 쓴 거야. 내 글씨체 좀 봐봐. 소녀체라는 거 있잖아. 하트의 물방울, 그게 포인트야. 금자는 그 편지를 슬쩍 보며 말했습니다. 그거 편지야? 응. 누군가에게 쓴 편지. 며칠 뒤 둘 다 몰래 박영호에게 전달했던 편지는 아무 대답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 성격이 무뚝뚝해서 그렇지 뭐. 미자가 먼저 말하자. 맞아. 그냥 표현을 잘 못하는 사람인 거겠지. 금자가 받아줬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각자의 방 안에서 둘 다 혼자 중얼거렸지요. 그래도 받긴 했겠지? 읽긴 했을까? 그리고 어느 날 그가 혼자 나무 그늘에 앉아 있는 걸 두 사람이 동시에 보게 되었습니다. 금자가 먼저 다가가려고 발을 들었고 미자가 그걸 보고 따라 나섰습니다. 결국 둘은 같은 순간 같은 방향으로 그를 향해 걸어갔지요. 그리고 그는 크게 눈을 뜨며 말했습니다. 두 분이 같이 오셨네요. 그 말에 둘 다 동시에 한 발짝 멈췄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진득하게 바라봅니다. 미자 이야기. 그때 난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 오빠는 날 보고 웃은 거다. 그리고 그 믿음의 시작은 그 여름날 운동화 끈이 끊어진 날부터였지요. 장날이었어요. 동네 사람들 다들 저작거리로 나간 날, 나는 혼자서 장에 갈 계획이었어요. 사실 계획이라기보다 혹시 마주치면 좋겠다는 마음이 발보다 먼저 앞섰던 날이었지요. 하필이면 마당을 나서 집 앞 길가를 걸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운동화 끈이 끊어졌습니다. 아, 망했네. 혼잣말을 했죠. 그런데 그 순간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끈이 약하네요. 잠깐만 기다려요. 돌아보기도 전에 무릎을 꿇고 신발끈을 손에 쥔 사람. 박영호 오빠였습니다. 그는 운동화를 묶어줬습니다. 들고 있던 공채끈을 잘라서 임시 방편이에요. 그래도 오늘 하루는 거뜬할 겁니다. 그 말과 함께 내 신발을 땅바닥에 내려놓는 손길이 왜 그렇게 따뜻하게 느껴졌을까요? 내 심장은 그 순간부터 거의 협주곡처럼 울렸지요. 우린 함께 시장에 갔습니다. 뭐 살 것도 없이 그냥 걷고 말하고 웃었지요. 서울에선 시장이 이런 분위기 아니죠? 내가 물었을 때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분위기가 사람 냄새나서 좋네요. 특히 같이 온 사람이 있어서 더 그런가 봐요. 그 순간 세상에서 제일 오글거리면서도 숨막히는 대사였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곶감 하나를 챙겼습니다. 내가 먹으려고 한 건 아니었습니다. 누구한테 주려고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사람과 같이 먹은 특별한 곶감이라는 마음 하나. 그 곶감은 다음 날 아침 금자의 앞에 놓였습니다. 이거 먹어봐. 어제 시장에서 샀어. 달고 맛있더라. 금자는
한참을 쳐다보다가 물었죠. 너 혼자 갔다 왔잖아? 응, 혼자 갔지. 근데 중간에 우연히 영호 오빠 만났어. 그래서, 그래서 같이 곶감도 사고 길거리 떡도 먹고 그랬지 뭐. 금자의 입술이 종이짝보다 더 얇아졌습니다. 그럼 같이 먹은 거야? 나는 웃었습니다. 그건 내가 알아서 상상해. 그 후로 나는 더 자주 거울을 봤습니다. 눈썹 정리는 지금보다 훨씬 투박했고 입술에 바를 것도 없어서 조청을 살짝 발라본 적도 있었어요. 그날따라 입술에 파리가 날아들었지요. 나는 그 오빠가 내 얘기를 가만히 듣는 그 표정이 좋았습니다. 눈썹이 살짝 올라가고 입술을 다문 채 웃지도 않고 고개를 끄덕이는 표정. 그걸 한번 본 뒤로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저 표정만 뜨면 나한테 반했구나 싶었어요. 오빠, 저 요즘 책 읽어요. 전에는 만화책만 봤는데. 책이요? 무슨 책이요? 연애소설이요. 아, 그 한마디에 나는 거의 가슴이 터질 뻔했습니다. 그의 안은 세상에서 가장 깊은 감탄처럼 들렸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그냥 아였지요. 그는 나에게 말을 많이 하진 않았지만 언제나 다정했습니다. 내가 바늘에 손을 찔렀을 땐 손끝을 잡고 조심하세요. 이건 위험해요. 라고 했고 내가 아플 때는 방문 앞에 약봉지를 놓고 가기도 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요. 그때 나는 믿었어요. 이건 관심이고 이건 다정이고 결국 사랑으로 가는 길이다. 그러던 어느 날 소풍이 있었어요. 전교생이 언덕으로 올라가 돗자리를 폈고 각자 싸온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나는 앵두나무에서 앵두를 따서 곱게 넣고 달걀을 두 쪽 내어 예쁘게 배열한 도시락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그 오빠는 금자 옆에 앉았지요. 나는 도시락을 열지 못한 채 한참을 가만히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멀리서 들리는 웃음소리, 금자의 도시락 뚜껑 열리는 소리, 그 위로 얹힌 그의 맛있네요 라는 목소리. 그날 밤 나는 편지를 썼습니다. 오빠, 나는 진짜 그날 같이 걷던 길이 좋았어요. 곶감보다 더 달았어요. 하지만 그 편지는 끝내 전하지 못했지요. 그냥 다음 날 불태워버렸어요. 왜냐면 내가 착각한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착각이라고 믿기엔 그 미소가 너무 따뜻했지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오빠는 아무 말도 안 한 것뿐인데 그 아무 말 없음이 우리에겐 너무 많은 말 같았던 거예요. 그 침묵을 금자도 나도 각자 자기 쪽으로만 해석했지요. 그래서 서로가 미웠고 서로가 부러웠고 서로가 닮아갔습니다. 금자 이야기. 그때 저는 그 사람 옆에서 늘 한 발짝 뒤에 있었습니다. 같이 걷는 것도 아니고 멀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저 그가 발걸음을 멈추면 저도 멈추는 거리. 그게 제 방식의 좋아함이었어요. 그 사람을 처음 본 건 우물가였어요. 제가 물동이를 들다가 발이 미끄러졌는데 뒤에서 조용히 받쳐주던 손. 말도 조용했고 손도 따뜻했지요. 조심하세요. 그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는 게 어떤 감정인지 처음 알았던 날입니다. 그 사람은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정함이 누구에게 향하는 건지 모르겠어서 더 헷갈렸고요. 누군가 무거운 짐을 들고 있으면 먼저 나서서 들어주고 누군가 아파 보이면 약을 챙겨다 놓고 가는 사람. 근데 그게 저한테도 그랬고 미자한테도 그랬어요. 어느 날이었죠.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저는 우산을 들고 있었고 그는 비를 맞으며 걸어오고 있었어요.
미자는 담벼락 밑에서 종종거리며 비를 피하고 있었지요. 제가 우산을 들고 다가가려는 찰나 그가 먼저 미자 쪽으로 뛰어갔어요. 그리고 자기 셔츠를 벗어 그의 어깨에 걸쳐 주었습니다. 우산은 필요 없다고, 이건 금방 그칠 거라고. 저는 우산을 들고 그 자리에 그냥 멈춰 서 있었어요. 비는 안 맞았지만 마음은 비에 흠뻑 젖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음 날 그 사람을 봤을 땐 늘 그렇듯 조용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자씨. 비는 안 맞았어요. 어제. 그 말에 괜찮다고 두 번 대답하고 돌아섰지만 속으로는 계속 울고 있었던 것 같아요. 편지도 썼습니다. 글씨를 얼마나 오래 고쳤는지 모릅니다. 오빠, 저는 그냥 같이 있는 시간이 좋았어요. 하지만 그 편지는 서랍 안에 고이 접혀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버리지 못한 채, 왜냐면 한 번이라도 전했더라면 그 사람 마음이 조금은 움직이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아직도 가시처럼 남아있거든요. 미자는 늘 앞에 있었습니다. 손을 먼저 내밀고 말을 먼저 꺼내고 웃음을 먼저 던졌지요. 저는 뒤에서 그 웃음이 그 사람한테 가는 걸 그저 바라만 봤습니다. 어쩌면 내 마음은 그 사람보다 그 웃음에 먼저 져버린 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그가 서울로 간다고 했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비누 하나를 선물로 건넸습니다.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세수할 때 쓰세요. 그는 웃으며 받았지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자 씨는 참 살가운 사람이에요. 그 말이 참 잔인하더군요. 그 순간 알았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내가 주는 조용함만 기억할 거라는 걸. 그 후로 그 사람은 떠났고 우리 셋은 각자의 자리로 흩어졌습니다. 미자는 한동안 그 사람을 기다렸고 저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요. 그러면서도 둘 다 내가 그 사람한테 더 가까웠다고 믿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믿음조차 서로 닮았던 것 같아요. 말은 다르고 방식은 달랐지만 결국 우리 둘 다 그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사람은 나였겠지 하는 작은 오만 속에서 살아왔던 거예요. 그 여름날 셋이 웃던 순간도 있었지요. 그의 여름 마을 사람들 전부가 동산 너머 느티나무 밑으로 소풍을 나섰던 날이 있었지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날 셋이서 함께 웃은 그 기억은 쉽게 잊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미자는 그날 새로 산 원피스를 입고 왔습니다. 금자는 어머니가 다려주신 흰 저고리를 입고 나왔고요. 박영호는 바짓단이 너무 짧은 셔츠 바람으로 왔는데 그때 미자가 말했지요. 어머, 오빠 바지 키가 또 큰 거예요? 아님 빨래를 너무 오래 삶았나 봐요. 금자는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어우, 저런 건 시골에서는 창피해서 못 입겠더라. 박영호는 멋쩍게 웃으며 서울에선 이게 유행입니다라고 받아쳤지요. 그날 점심엔 마을 부녀회에서 준비한 김밥, 수박, 삶은 감자, 오이지 무침 같은 것들이 잔뜩 나왔습니다. 그런데 수박을 자르던 칼이 부러져 버렸고 아이들은 수박을 둘러싸고 난리가 났습니다. 칼 없어도 돼요. 박영호가 외쳤습니다. 그는 수박을 돌 위에 올려놓고 손바닥으로 수박을 3번 치더니 서울식 수박 개봉법입니다. 하고는 돌덩이로 수박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때 미자가 웃다가 넘어졌고 금자가 손수건을 꺼내 미자의 무릎을 닦아주었지요. 야, 너 무릎 까졌어. 아, 창피하게 됐어. 내가 해. 괜히 웃다가 또 뒤로 넘어가지 말고.
넌 또 왜 다정한 척이야? 다정한 게 아니라 불쌍해서 그러는 거야. 그러고 둘은 다시 툭툭 서로 밀며 웃었습니다. 그날 오후에는 아이들이 장기자랑을 했고 어른들도 돌아가며 노래를 부르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영우 오빠 한 곡 하세요. 누가 말하자 박영호는 그럼 비 내리는 호남선이요. 하며 쑥스러운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지요. 박영호는 음정도 박자도 틀렸지만 그 순간 미자와 금자는 동시에 웃었습니다. 야, 너도 듣고 있냐? 미자가 쿡 찔렀습니다. 너만 듣는 줄 알았냐? 금자도 작게 말했지요. 그리고 그 순간 그들은 같은 마음으로 웃었습니다. 그날 해가 질 무렵 셋은 마을 입구까지 나란히 걸어 내려왔습니다. 말도 별로 없었지만 마치 서로가 서로의 그림자처럼 자연스러웠던 시간. 박영호가 먼저 말했지요. 오늘 참 좋았네요. 미자가 먼저 말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좋은 날은 오래가면 좋겠어요. 금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살짝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지금도 사진으로 찍어놨으면 참 좋았을 표정이었습니다. 그날이 지나고 다시 티격태격하는 날들이 이어졌지요. 하지만 아무리 싸우고 서로에게 미운 말을 해도 그날의 해질녘처럼 세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의 그림처럼 늘어졌던 시간은 어딘가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시절은 그저 누가 누구를 더 좋아했는가 보다 함께 웃을 수 있었던 날이 있었다는 사실이 어쩌면 더 큰 사랑의 증거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함께 울었던 날도 있었지요. 여름이 끝나갈 무렵 마을에는 조용한 소문 하나가 돌았습니다. 금자의 집 아버지가 이웃의 빚보증을 잘못 썼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어른들은 말하지 않았지만 아이들의 귀에도 그런 분위기는 다 들려왔지요. 어느 날부터인가 금자는 도시락을 싸오지 않았고 가을 운동회 신청서도 내지 않았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가장 먼저 집으로 달려갔고 아무도 모르게 울다 잔 자국이 남은 눈이 되어 다음 날 다시 돌아왔지요. 그날 미자는 편지를 하나 써서 금자의 가방에 조용히 넣었습니다. 나 너 말 안 해도 알거든. 그치만 그냥 웃으면서 학교 나와. 나 수업 시간에 조는 너 없으면 심심해. 그리고 박영호는 별말 없이 금자의 집 앞 우물에 배달 온 나무 상자 하나를 내려두었습니다. 안엔 수건, 마른 반찬 몇 가지, 그리고 그 사람 집에서 직접 구운 찐 고구마가 있었지요. 누가 갖다 놨는지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금자는 그걸 보며 처음으로 참을 수 없이 울었습니다. 며칠 뒤 금자는 다시 학교에 도시락을 싸왔습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제일 큰 느티나무 밑에서 박영호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다시 웃는 얼굴을 볼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금자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고 미자는 멀리서 그걸 보고 있다가 나중에 금자를 불러 세웠습니다. 야, 나도 울었어. 너만 우는 줄 알지 마. 금자가 말했습니다. 넌 또 왜? 너 불쌍해서가 아니라 이제 나랑 말 안 할까 봐. 그리고 둘은 운동장 끝에서 서로의 등짝을 툭툭 치며 웃었습니다. 그 시절엔 돈보다 밥보다 더 절실한 게 한 사람의 마음이었지요. 그리고 그들은 서로의 마음에 작고 따뜻한 자국 하나씩을 남겼습니다. 비록 지금은 그 자국이 질투와 오해로 겹쳐져 있지만 그 시절 셋은 함께 웃고 함께 울 줄 아는 아주 좋은 친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 이제는 친구로만 지내기에는 우리는 너무 커버렸고 마음 또한 커져버렸었지요. 그런데도 그 오빠는 아무 말도 안 했고
지금도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그날로부터 걸어 나오는 중입니다. 그날 저녁 노을마을 복도에는 샌들 끄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한 발짝, 한 발짝, 복도 끝 벤치에 앉은 사람을 향해 두 사람이 다가갔지요. 박영호는 그날도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약간 차졌고 그는 담요도 없이 앉아 있더군요. 오빠, 춥지 않으세요? 미자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그런 거 잘 못 느끼겠어요. 영호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느끼는 건 감각이고 감정은 좀 더 늦게 오는 거라서요. 그 말에 금자와 미자는 동시에 눈을 들었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익숙한 말투. 그 시절 둘 다를 헷갈리게 했던 그 웃음과 닮은 말이었지요. 오빠, 예전 기억은 잘 나세요? 금자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기억이요? 영호는 고개를 돌려 하늘을 한번 봤습니다. 잘 나는 것도 있고 희미한 것도 있고요. 그 말에 미자가 말을 붙였습니다. 그럼 그때 우리 마을에서 지낸 거 기억하시죠? 그 마을이 지금도 여기에 있는 건가요? 영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미자의 입꼬리가 내려갔고 금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호의 눈빛은 또렷했지만 그 안에는 누구를 바라보는지도 모르는, 어디를 향하는지도 모르는 희미한 어둠이 있었습니다. 이상해요. 미자가 말했습니다. 오빠는 그 시절이랑 눈은 똑같은데 거기 누가 들어있는진 모르겠어요. 눈동자는 그대로인데 마음은 어딘가에 가 있는 것 같죠. 금자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둘은 동시에 앉았습니다. 박영호를 가운데 두고 오빠, 진짜로 그때 우리 중에 누굴 좋아하셨어요? 금자가 물었습니다. 영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 질문을 들은 건지조차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지요. 그래서 미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말 안 해도 돼요. 그냥 그 눈으로 누굴 더 오래 바라보셨는지만 말해줘요. 영호는 그제야 고개를 조금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은 미자도 금자도 아닌 저녁 햇살 속 어딘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됐어요. 금자가 말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은 우리 기억에만 있는 거예요. 기억이라는 건 사람보다 오래 가니까. 미자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돌아가는 길, 금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아직도 그 사람이 나를 좋아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나는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싶어 했다고 믿어요. 미자가 말했습니다. 잠깐 두 사람은 마주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경치를 바라보다 미자가 말했습니다. 그래, 나는 사별했어. 미자의 말은 저녁바람에 실려 금자의 귀에 낙엽처럼 떨어졌습니다. 둘은 노을마을 마당 끝 벤치에 앉아 있었지요. 박영호가 조용히 안으로 들어가고 나서야 비로소 오래 묻어둔 말들이 표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오빠 떠난 다음에도 나는 서울만 생각했어. 오빠가 살던 동네, 오빠는 뭐 하면서 지낼까? 누구를 만나고 아직도 그때처럼 웃을까? 웃을 때 코끝 살짝 찡긋하던 표정까지 다 기억났어. 그게 그렇게 오래 가더라. 결국엔 서울로 올라갔지. 엄마한텐 간호조무사 학원 간다고 둘러댔고 사실은 오빠가 그리워서 간 거였지. 그 사람은 못 만났지만 그 도시 냄새 안에라도 있으면 조금은 닿을 수 있을 것 같았어. 그러다 거기서 한 남자를 만났고 결혼도 했어. 그 사람은 말 참 잘했어. 내 얼굴 예쁘다고, 도시 여자 같다고
당신은 어디 가도 빛난다고. 그 말들이 그땐 진짜였거든. 그래서 그냥 푹 빠졌지 뭐. 결혼 초반엔 괜찮았어. 사무실 차려놓고 설계도 들고 다니고 나도 회사 다니고. 근데 그게 길게 가진 않더라. 그 사람 말이야. 내 웃음 좋아한다더니 결혼하고 나선 말투가 날카롭대. 도시 말씨가 예쁘다더니 이젠 듣기 싫대. 처음 나한테 빠졌던 이유를 하나씩 지워가더라. 딸 하나 낳고 열심히 키웠어. 남편은 아이 6살 때 병으로 갔어. 그날 이후로 사랑은 끝났고 남은 건 책임이더라. 그땐 정말 숨 쉴 틈 없었어. 식당에서 일하고 공장도 다녀보고 노래방 기계 영업도 했었고 전단지 돌리다 허리 한번 제대로 나가고. 그래도 딸은 아프질 않아서 참 다행이었지. 가끔, 진짜 가끔 문득 떠오르더라. 그 오빠 웃는 얼굴. 혼자 밥 먹을 때, 소리 없는 드라마 틀어놓고 창밖 볼 때, 애 자고 나면 정적만 가득할 때. 그런 날엔 그때 그 미소가 혼자 툭 튀어나오더라고. 그럴 때마다 내가 여자였다는 걸 겨우 다시 떠올렸어. 그 오빠 앞에서 누구보다 예쁘고 싶었던 나. 지금은 주름도 늘고 무릎도 시큰거리고 거울 보면 아줌마도 아닌 그냥 노인네인데 그 시절 나는 그래도 예뻤다. 그 생각, 내가 나한테 해주는 유일한 위로였어. 그리고 내가 얄밉기도 했고 솔직히 그땐 내가 너무 부러웠거든. 넌 오빠한테 잘 웃어주고 웃음도 자연스럽고 편지도 썼잖아. 나는 그게 참 부러웠어. 나는 겉으론 웃었지만 속으론 내가 무서웠어. 근데 지금 보니까 우리가 서로 그렇게 부러워하면서 미워했더라. 참 웃기지? 이제 와서 말하는데 그 사람은 그냥 핑계였던 것 같아. 사실은 우리가 서로 너무 닮아서 더 못 견뎠던 거야. 그거야. 그게 전부였던 것 같아. 그래도 지금은 너 있어서 좀 덜 외롭다. 그건 진짜야. 미자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만히 듣고 있던 금자가 한숨을 쉬더니 말했습니다. 난 이혼했어. 금자가 처음 입을 열었을 땐 밤 공기가 괜히 더 서늘해진 것 같았어요. 말 안 했지? 말 못했지. 그땐 미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어요. 결혼 생활, 뭐 처음엔 그냥저냥 괜찮았어. 말 많은 사람 아니었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힘든 건 없었고. 근데 살면서 문득문득 내가 아내로만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 여자로는 어느 순간부터 투명인간처럼 돼버린 거야. 말 못했어. 괜히 말 꺼냈다간 집안 분위기 깨질까봐. 그냥 그 사람 밥 챙겨주고 딸 학교 보내고 묵묵히 하루하루 지나갔지. 근데 있잖아. 사람이 말 안 하고 버티면 속에서 골마. 그걸 알겠더라. 너무 늦게. 딸이 중학생쯤 됐을 때였나. 하루는 그 사람이 술 먹고 들어왔는데 갑자기 이러는 거야. 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냐? 그 말에 심장이 철렁하더라. 그 사람은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산다고 느낀 거고 나는 그 사람한텐 아무 느낌도 없었던 거야. 같은 집에 사는 사람이 서로를 그렇게 모르고 산다는 거. 그거 참 슬픈 일이야. 그래서 그냥 나왔어. 옷 몇 벌이랑 책 몇 권 들고 딸 손잡고 집 나왔어. 부모님한텐 미자 너처럼 서울 간다고 둘러댔고 그때는 이혼 많이 안 할 때라 지금 생각하면 무슨 용기였나 몰라. 다행히 합의 이혼으로 큰 문제 없이 정리했다는 게 그게 다행이지. 그래도 애 하나 키우는 거, 그거 하나는 후회 안 해.
지금도 잘 컸어. 딸은 미국 유학 보내고 난 노을마을에 들어왔고 뭐 다 그렇게 사는 거지. 그 오빠? 글쎄, 나는 그냥 기억 속에만 두고 살았어. 말 안 하고 생각도 안 하려고 애썼어. 근데 가끔씩 혼자 밥 먹을 때, 가로등 불빛 밑에서 서성일 때, 그때 문득 떠오르더라. 그 오빠가 웃던 얼굴, 물동이 들어주던 손. 그게 참 지겨울 만큼 또렷하게 남아. 그래서 내가 그 사람 얘기할 때마다 괜히 신경 쓰이고, 괜히 토 나올 것 같고, 괜히 내가 부럽기도 했어. 넌 그 사람한테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웃고 다가갈 수 있었잖아. 나는 한 발짝도 못 갔거든. 한 번이라도 먼저 손 내밀었으면 뭐가 달라졌을까? 아니, 지금 와서도 그게 후회야. 잠시 둘 사이에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금자가 다시 말했지요. 지금 와서 보면 말이야.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오래 생각났던 건 너였던 것 같아. 널 이기고 싶었고, 넌 항상 뭔가 당당했고, 나는 늘 속으로 쪼그라들었거든. 미자가 웃었습니다. 당당하긴 뭐가 당당해. 나도 매일 불안했지. 넌 늘 날 보고 아무 말 안 했지만 그게 더 무서웠어. 뭔가 다 알고 있는 사람 같아서. 금자도 작게 웃었어요. 아무것도 몰랐어. 근데 모른 척은 참 잘했지. 우리 그때는 진짜 바보였던 것 같아. 아니, 그땐 사랑이라는 게 다 그런 줄 알았잖아. 웃으면 좋은 줄 알고, 눈 마주치면 특별한 줄 알고. 둘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안엔 미움도 질투도 후회도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따뜻했어요. 정말 오래된 친구들만이 공유할 수 있는 눈빛이었지요. 그리고 둘은 동시에 말했어요. 그땐 우리가 서로 제일 미웠지만 지금은 그 마음 좀 알겠더라. 그렇게 십수년 만에 그들은 그때 그 시절의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오빠 기억나세요? 미자가 먼저 말을 꺼냈을 때 금자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박영호는 조용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땐 참 여름이 길었지요. 박영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늘도 많았고 마당엔 수박 냄새가 났고 두 분은 늘 웃고 있었어요. 그 말에 미자가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웃은 건 기억하시네요. 그 웃음이 예뻤다면서요. 금자가 곧바로 받아쳤습니다. 아니, 나한테 그랬거든. 넌 조용할 때 참 따뜻하다고. 오빠, 그때 그 말 기억나요? 김치볶음밥이 제일 맛있다고 했잖아요. 그거 아니야. 떡볶이라고 했어. 그날 시장에서 같이 먹은 거 말이에요. 두 사람의 말이 점점 빨라졌고 박영호는 조용히 두 여인의 얼굴을 바라보다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땐 참 좋았지요. 그 말에 공기가 잠시 얼어붙었습니다. 좋았던 게 누구요? 저예요? 금자예요? 미자가 묻자 아니면 그냥 날씨가 좋았다는 거예요? 금자가 조용히 이어받았습니다. 박영호는 고개를 들어 정면을 보지도 않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시절은 그냥 다 따뜻했지요. 그 말에 금자의 손끝이 작게 떨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누굴 좋아했는지, 뭘 느꼈는지 말 좀 해봐요, 오빠. 우린 50년 동안 그 말 한마디 기다렸잖아요. 세 사람 사이엔 한동안 조용한 정적만 흐릅니다. 그러다 박영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금자야, 넌 항상 조용하지만 따뜻한 아이였어. 그게 참 좋았지요. 금자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미자야, 넌 웃는 게 참 사람 기분 좋게 했어요. 미자는 숨을 들이쉬고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영호는 한참 뜸을 들인 후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거면 됐던 거 아니에요? 그 말은 조용하게 떨어졌지만 두 사람의 마음엔 망치처럼 내려앉았습니다. 됐다고요? 금자가 중얼거렸고, 그게 지금 할 말이에요? 미자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빠 그때도 그랬잖아. 말 안 하고 웃기만 하고 사람 헷갈리게 만들고. 진짜 기억은 우리한테 다 남겨놓고 오빠는 그냥 도망간 거지. 우린 편지 쓰고 도시락 싸고 운동화끈 묶어주던 손에 심장이 떨렸단 말이에요. 오빠는 지금까지 그게 뭐 어쨌냐는 식이잖아요. 금자가 박영호를 조용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빤 항상 그랬어요. 착한 척, 무심한 척, 그냥 다정한 사람인 척 했어요. 그게 더 나빴어. 그 어떤 말보다 난 내가 조용해서 좋았다는 말이 그때 내 마음 알아봤다는 줄 알았거든요. 미안하단 말 한마디라도 했으면 이렇게까지 남아있진 않았을 거야. 박영호는 그 말을 듣고도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랬나? 그랬었지요. 그 미소 하나에 두 사람의 50년 묵은 감정이 다시 뒤틀려 돌아왔습니다. 조금 뒤 미자가 말했습니다. 진짜 끝까지 본인 얘긴 안 하네. 우린 아직도 오빠가 날 좋아했는지 금자를 좋아했는지 모르겠다고. 그걸 계속 모르고 살아야 돼? 박영호는 그 말에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국을 천천히 떠먹었지요. 그걸 본 금자는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와, 이 사람 진짜 끝까지 본인 속은 말 안 하네. 근데 이상하게 이제 알겠어. 우리는 오빠를 좋아했던 것보다 오빠를 이해하려고 애썼던 거였어. 미자도 조용히 말했습니다. 근데 말이지. 아무도 오빠를 이해 못했어. 왜냐면 오빠 스스로도 자기 마음 말한 적 없었으니까. 그날 밤 금자와 미자는 오랜만에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 안엔 미움도 질투도 허탈함도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따뜻했습니다. 정말 오랜 친구만이 지을 수 있는 미소였지요. 그리고 두 사람은 동시에 말했습니다. 그땐 우리가 서로 제일 미웠지만 지금은 그 마음 좀 알겠다. 그날 밤 박영호는 조용히 마당 끝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별도 없는 하늘을 바라보며 작은 숨을 내쉬었지요. 그는 주머니에서 조심스레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흐릿하게 바랜 꽃무늬가 박힌 아주 오래된 천조각. 그건 그녀가 우물가에서 떨어뜨렸던 것이었지요. 아무 말도 없이 주워 주머니에 넣고 그냥 그렇게 평생 품고 살았습니다. 그땐 참 어렸지요. 그가 스스로에게 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마음이란 게 그렇게 뜨겁게 피어오르는지도 몰랐고 그 뜨거움이 그렇게 오래 갈 줄도 몰랐어요. 그는 그녀가 자기를 향해 미소 지었던 그날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사실은 그녀만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날 고백을 하려고도 했습니다. 직접 만든 손목시계를 고쳐 그녀에게 주려고 집 앞까지 찾아갔었지요. 하지만 문 앞에 걸린 새수건줄 아래 무거운 분위기와 어머니의 흐느낌이 먼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는 알았습니다. 집이 기울고 있다는 걸, 아버지가 사업에서 크게 손해를 본 걸, 그리고 며칠 뒤 서울 친척집으로 이사를 가야 한다는 말이 떨어졌습니다. 아버지는 가기 전날 밤 단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어머니는 너밖에 없다. 그 말이 박영호를 대학 대신 가장으로 만들어버렸지요. 그는 떠나야 했고 그 어떤 말도 건넬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가 기다릴까봐,
주소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편지를 쓸까 하다가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편지는 기다려달라는 말도 잊어달라는 말도 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서울로 올라가서 그는 군대에 다녀왔고 동생들 학비를 대며 건설 현장을 전전했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잡혔고 밤이면 가로등 밑에서 누군가의 웃음소리를 떠올리곤 했지요. 그 웃음이 자기에게 건네졌던 건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에게였는지조차 이젠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 소리가 자기를 살게 했습니다. 결혼은 언제부턴가 할 수 없는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세상에 늦은 일이 많다지만 사랑은 늦는 대신 무거워지기만 하더군요. 그 무거움을 누구에게도 얹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혼자 살았습니다. 형제들 출가시키고 어머니 보내드리고 아버지도 보내고 남은 건 그 시절 기억 하나뿐이었습니다. 노을마을에 지원서를 넣을 때 그는 알았습니다. 그녀들이 거기 있다는 걸요. 이상하게도 이제는 피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못했던 인사라도 한마디 할 수 있으면 그걸로 된 거라고 그는 그런 마음으로 이곳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마주한 그 순간 입안에서는 또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들의 말다툼, 서운함, 조그만 자존심들이 모두 자신에게 향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는 그저 웃고만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자기 죄를 덮어줄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말이지요. 그는 다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때 한 사람만 잡았더라면 어땠을까? 아니요. 그렇게 했다면 두 사람을 다 잃었겠지요. 그래도 말을 한 번쯤은 했어야 했는데 그의 목소리는 밤바람에 스며들 듯 작았습니다. 미자야, 금자야. 그는 이름을 불렀습니다. 한 번씩,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눈빛 안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깊은 감정이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은 채 평생을 품고 살아온 사람의 그 조용한 끝맺음이었습니다.